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원래는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진도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룸 안에 올려놓은 학습지 파일 보면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요 파트 진도를 나갔을 텐데 그래도 안 나간 반이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간 데 이어서 이제 당대 동아시아 파트를 볼 거예요. 당대 동아시아. 지난 시간에 나갔던 부분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질서가 아니라 다원적인 외교 관계였는데 당나라 때부터는 다시 당나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당 중심의 일원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당 중심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당대 동아시아 동그라미 1번 당과 유목국가를 보면 자, 당이 있을 때 유목국가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첫 번째는 돌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그르,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번. 이런 식으로 있어요. 돌궐은 중국의 북쪽, 당나라의 북쪽에 있던 굉장히 거대한 유목 민족이고, 그다음에 위구르는 당나라의 서북쪽, 지금도 있어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그래서 중국의 서북쪽에 있었고, 토번은 지금의 티베트, 중국의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당나라 때 이렇게 당을 삥 둘러싼 요 유목 국가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보면 기억 봅시다. 기억 보면 이 유목 국가들은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거부해요. 책봉 받을 필요 없다. 조공도 어떨 때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만 조공 관계를 맺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삥 뜯는 거죠. 자, 그래서 조공 관계만 맺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을 보면 조공을 했는데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항상 당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얘네가 기대치가 우리가 100만 원 주면 당나라가 뭐 한 1억 정도 줄 거야.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왔는데 당나라가 아, 우리 돈 없어. 그만 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할게. 라고 해서 약간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디귿 보면 8세기 이후부터 이제 당나라에서는 뭐 안사의 난이니 뭐 여러 가지 황소의 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당나라가 더 이상 유목국가와 싸우기가 버거웠기 때문에 유목국가에 뭐를 파견한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화번공주를 파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나라 때 한고조가 흉노한테 지고 나서 화봉공주를 파견했듯이 얘네 역시도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자 유목국가의 화봉공주를 파견하는데 대표적인 게 돌궐에 보냈던 의성공주, 그다음에 토번에 보냈던 이미 배운 문성공주, 그다음에 위구르에 보냈던 하만공주, 요 세 명의 공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유목국가와 당나라의 관계는 이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당나라와 농경국가의 관계인데 당나라와 농경국가를 보면 대체로 신라와 발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은 얘네도 조공만 해요. 따로 책봉 안 받고 그래서 신라와 발해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신라와 발해 그리고 당의 관계예요. 기억 보면 자, 신라와 발해는 당과 교류했던 이유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첫 번째 안으로는 세력 간의 통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조공 책봉 관계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당이 이제 뭐 너가 국왕이야 조공을 했을 때 너가 국왕이야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면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전쟁을 좀 막을 필요가 있어요. 당나라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리고 이 시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뭐 문물의 발전도 뛰어난 편이고, 그다음에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조공책봉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은 보면, 근데 신라나 발해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당나라의 뭐 요구에 따른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시기에도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당나라의 침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라의 나당 전쟁이죠. 나당 전쟁. 어이구, 카톡이 왔네요. 요거 끄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신라 발해와 일본 보면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자, 그다음에 괄호 4번이에요. 여기 중요해요. 별표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조공책봉 체제의 활용이에요. 자, 동아시아 주변 국가였던 뭐 고구려, 백제, 일본, 발해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 사용하던 조공책봉 체제를 자기들 것으로 다시 변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나 그게 고구려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고구려 먼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독자적 천하관을 표명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자적 천하관을 표명했다. 즉 뭐냐면 기존에는 중국 애들이 중화 사상에 따라서 우리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야, 세계 중심이야 이런 식으로 표명했던 거를 고구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천하의 중심은 고구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삼국 중에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제 표명할 수 있었다. 골목대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게 광개토 대왕이 사용했던 뭐 영락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광개토 대왕의 영락. 자, 그다음에 뭐 백제와 신라에 모두 요구한다. 조공까지 요구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제 골목대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백제 보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있던 마한 소국을 남만 남쪽의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이제 뭐 자기들이 약간 더 우위에 있다. 따져 보면은 이제 중국과 백제 관계처럼 백제와 마한 소국의 관계가 이제 백제가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탐나 지금의 제주도 탐나국의 조공을 요구하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별표하시고. 자, 일본이 왜 중요하냐면 약간 미친 짓을 해요. 어떤 짓이냐면 스스로를 해가 뜨는 곳의 천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해가 뜨는 곳의 천자.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요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정말 거짓말 같은 인물인 쇼토쿠 테자 때 이야기인데, 자, 요때는 일본하고 중국에는 수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이 수나라한테 편지를 써요. 네, 국서라고 하죠. 근데 이 편지의 첫 줄이 뭐냐면 첫 줄이 요거예요. 해가 뜨는 곳의 천자가 일본 왕을 의미해요. 해가 뜨는 곳의 천자가 묻노니 해가 지는 곳의 천자여. 해가 지는 곳의 천자는 당시에 수나라 황제였던 양제를 일컬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곳의 천자여, 무탈한가? 잘 지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해가 뜨는 곳의 천자와 해가 지는 곳의 천자. 중국 입장에서 천자는 중국의 황제 한 명뿐인데 일본 왕이 스스로 천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을 해가 지는 곳이라고 표현한 게 문제가 돼요. 해가 지는 곳. 왜냐면 해가 뜨는 게 뭔가 더 상큼하고 약간 뭐 새해 약간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일몰을 보러 가진 않으니까 새해에. 자, 그래서 수양제가 당시에 화가 엄청 났어요. 화가 엄청 나서 아마 일본이 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중국 근처에 붙어 있었으면 아마 박살을 냈을 거예요.
근데 뭐 수양제도 화를 내다가 그래 쟤네는 뭐 멀리 섬나라에 살고 잘 뭐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신라와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려다가 실제로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기 주제를 잘 모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발해 보면은 발해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해의 대표적인 독자적인 연호는 모왕 때 썼던 뭐 인한, 그다음에 문왕 때 썼던 뭐 대응, 뭐 보력,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별로 중요하진 않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공책공 체제가 주나라 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한대를 거치면서 당대까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봤어요. 자, 봤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겠죠? 당연히 중요 표시 별표 한 300개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공책공 체제가 대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그걸 보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미주쳐야겠지. 강대국의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이 없는 뭐였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굉장히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한 나라한테는 무조건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로부터 무조건 책봉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 속국이 아닌가 약한 나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뭐 속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항상 요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자국의 이익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공책봉 체제는 뭐 실제적인 지배나 간섭이 없는 굉장히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주변 국가들은 중국 왕조와 어떤 식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였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내가 100만 원어치의 조공을 바치면 당나라는 스스로가 천하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나라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씩 주니까 굉장히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을 보면 조선에서 이제 계속 조공을 하는 걸 명나라가 나중에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명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대국, 큰 나라기 때문에 조선이 뭐 얼마를 갖다 주던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보답을. 그래서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1년에 4번, 그 다음에 사절을 또 끊임없이 계속 부정기적으로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명나라가 너무 싫어해서 명나라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손살을 치면서 이제 그만 좀 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약소국 입장 약한 국가 입장에서는 조공책봉 관계가 굉장히 이득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 책봉국이에요. 이제 중국을 의미하겠죠, 보통. 책봉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왜 유지했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봤지만, 자, 유지했던 이유는 첫 번째 명분, 바로 어떤 명분? 중화의식이라는 명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 유지예요.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떵떵거리는데 실제로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변국의 바로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얘네들 당나라의 경우 뭐 돌궐 위구르 토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끊임없이 군사 행동을 하니까 이걸 조금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조공국 입장에서는 왜 했을까? 첫 번째, 실리가 제일 중요해요. 실리.
실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리 보면 첫 번째 우리 아까 봤듯이 뭐 문화적, 경제적, 교류, 추구 요런 게 중요하겠죠. 실리, 추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가들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과 1대1로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문화적인 이득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봉을 받음으로써 뭐 상대방이 우리 국가를 침략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의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통치권의 인정. 통치권의 인정. 아무래도 중국의 황제가 뭐 당신은 고구려 왕으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책봉이기 때문에 책봉을 받으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인정을 해주게 돼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국내에서 어떨지 몰라도 국외에서 저렇게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왕권이 강화되거나 뭐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공국 역시 이 조공 책봉 관계를 계속 활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바로 엄격하게 고정된 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뭐 일본은 조공만, 돌궐, 위구르, 토번도 역시 조공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반드시 중국 중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백제와 신라의 조공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제 역시 탐나의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도 조공국으로 간주하려고 뭐 요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고정된 틀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종료합니다.